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배님. 오늘 또 우리 강민구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게 될 텐데, 지난번에 강민구 작가님의 어린 시절에 겪었던 실화 이야기들을 네 가지를 묶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와, 그 이야기가 진짜 심상치가 않았는데, 네. 오늘은 중국 이야기를 또 들려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일까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인터뷰에서 중국 괴담 몇 가지를 제가 풀었잖아요. 그쵸. 거기에 이어서 또 4 가지 정도 제가 또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강민구 작가님이 7월에 발간하신 따끈따끈한 신작 기기개개 중국 도시 괴담집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엄선해서 또 4 편을 뽑아 주셨다니까, 자, 지금부터 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요. 1956년 상하이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 분이 경찰인데요. 이제 이분의 이름을 이즈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이 이즈어는 상하이 경찰서에서 인제 근무하는 형사였고요. 이분이 인제 겪은 일인데 어느 날 이분한테 신고 전화가 이제 왔다고 해요. 그래서 상하이 우닝로드 민지아자이 37 번지라는 인제 지역이 있는데 "이 주택에서 살인 사건이 났다."라고 인제 신고 전화가 접수가 되었대요. 음. 그래서 인제 당연히 뭐 살인 사건이 접수가 됐으니까 이즈어 형사는 현장으로 인제 출동을 했겠죠. 음. 근데 이제 현장을 출동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살인 사건의 어떤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물론 현장에 범인이 있었다면은 이제 바로 범인을 체포했겠지만 이즈어 형사가 출동한 현장은 쪼끔 뭔가 이상했대요. 당연히 있어야 될 증거, 그러니까 살인 사건에서 당연히 있어야 될 증거는 바로 시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시체가 없던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장을 보니까 핏자국만 막 이렇게 흩어져 있고 뭐 시체가 전혀 없으니까 계속 인제 그 이 주변 일대를 인제 수색을 했대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시체를 발견을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쪼끔 더 깊게 수사를 해 봐야 되겠다.' 결론을 내고 그 살인 사건이 났던 주택을 폐쇄를 했다고 해요. 폐쇄를 하고 계속 이제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찾고 이렇게 인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서 이즈어 형사에게 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음. 그 전화의 내용은 그 집 주변에 살던 이웃한테 인제 걸려온 전화였는데요. 네. 그 이웃이 신고한 내용은 분명히 저 살인 사건 났던 집이 폐쇄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며칠 전부터 열려 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전화를 했다. 이렇게 인제 신고가 되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인제 이즈어 형사도 어 '범인은 원래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던 현장으로 다시 온다.'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네. 바로 인제 출동을 했대요. 근데 출동을 해서 그 집에 도착하니까 이제 신고 내용대로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스 라인도 끊겨 있고. 그래서 '이거 뭔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이렇게 한동안 또 막 집 안을 뒤졌는데 뭔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간 흔적은 없었더래요. 음. 그래서 '뭐지?' 하면서 집 안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그 2 층에서 아이들 웃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까르르 까르르 하고 막 아이들이 인제 뛰어노는 발자국 소리도 나고 웃는 소리도 나길래 '이거 혹시 아이들이 여기 폴리스 라인 끊고 와 가지고 여기서 막 노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이제 2 층으로 갔대요. 근데 올라가자마자 또 아무도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이들이 분명히 쿵쿵거리면서 노는 소리가 들렸는데 발자국 찍힌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약간 찝찝하긴 하지만 뭐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으니까 음. 이제 다시 밖으로 나왔대요. 근데 그 뒤로도 이 비슷한 신고들이 자주 접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빈집에서 뭐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 뭐 여자하고 남자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
아니면 뭐 여자가 밥을 이렇게 뭔가 짓는 듯한 혼잣말하는 소리나 아니면 뭐 이 주방기구 막 움직이는 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렸는데 이런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이제 나갔는데 발견이 되는 건 없던 거죠. 그래 갖고 너무 이상하다 하는 찰나에 행정당국에서도 여기 범인도 이렇게 못 잡고 지금 집주인도 연락이 잘 안 됐대요. 음. 네, 그래 갖고 뭐 막 피가 막 집에 뿌려져 있는 상태로 그냥 그 방치를 하니까 아, 이거 그냥 미제 사건으로 하고 이 주택은 그냥 철거시키자. 마을 주민들도 막 지금 여론도 안 좋고 그냥 놔두니까 사람 죽었던 곳을 이렇게 놔두니까 소문도 안 좋아서 부시자고 결정이 됐대요. 음. 당국에서 철거팀을 꾸려가지고 살인사건이 난 주택으로 이제 가서 철거를 시작하는데 그때 이 철거팀이 무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저 이제 형사를 막 부르면서 여기 와보라고 여기 뭐가 발견이 됐다고 막 사람들이 부른 거예요, 형사를. 그래서 이제 이저 형사도 철거팀이 부른 쪽으로 가보니까 바로 거기에 시체가 있던 거예요. 음. 철거팀이 건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바닥을 철거를 하는데 한 3m 정도 지하 깊이 정도에서 물탱크가 발견이 됐대요. 근데 물탱크를 이제 꺼내면서 이렇게 안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세 구의 시신이 있었다고 해요. 어. 근데 신원을 조회한 결과 예샹궈라는 어떤 남성의 부인과 자녀 2명 해서 총 3명이 그 물탱크 안에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즈어는 이 예샹궈라는 사람을 강력한 용의자로 특정을 하고 전단을 전국적으로 이제 뿌렸다고 해요. 그런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예샹궈는 이제 체포가 됐는데 체포가 됐을 당시에 이상했대요. 뭔가 이 도시 안에 있는 뭔가 이름 모를 모텔에서 발견이 됐는데 잡힐 당시에 자기가 살인을 저질렀고 모텔에 숨어 있다가 잡힌 거면 최소한 뭔가 부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뭔가 막 도망치려고 한다든가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경찰이 이제 들이닥쳤는데 놀라지도 않고 저항도 하지도 않고 그냥 입을 멍하니 벌리고 그냥 방 허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더래요. 음. 그래서 뭔가 경찰도 무력으로 진압할 거를 막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냥 순순하게 따라오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경찰서로 데려간 거죠. 네. 그래서 경찰서로 데려가서 이제 막 신문을 하는데 아무리 이제 질문을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대요. 음. 대답이 없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눈동자에 초점도 없고 또 입을 계속 이렇게 벌리고 침을 계속 이제 흘리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저 이 형사가 '아, 이 사람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 예상과를 병원으로 보냈대요. "신문하기 전에 뭔가 검진부터 해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 이저가 이제 의사로부터 전화를 한 통화 받게 됩니다. 음. 근데 인제 그 내용은 예상고에 대한 검진 결과였는데요. 의사가 말하기를 예상고한테 뭐 여러 가지를 물어봤대요. 뭐 "증상이 어떠냐? 몸에 지금 통증이 느껴지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고 그리고 아무런 신체 반응도 없어서 너무 이상했대요. 그래서 예상고를 엑스레이를 찍은 거죠. 음. 근데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뇌 조직의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로 결과가 나왔대요. 오. 그래서 '아, 이게 말이 되나?' 너무 이상해서 의사가 인제 정밀 검사를 했더니 역시나 그 결과가 맞았던 거예요. 오. 뇌에 어떤 필수로 있어야 될 조직들이 하나도 없고 거의 비어 있는 상태로 발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의사가 말하기를 "뇌 조직이 이렇게 없는데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있는지 너무너무 이상하다." 인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즈어도 인제 그걸 듣고 뇌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살인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의학적인 어떤 지식으로도 풀 수가 없었고 범인은 잡았지만 사실 범인이 사람이라고도 하기 애매한 그런 상태인 뭔가 굉장히 미스터리한 그런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뇌가 없는데 어떻게 그런 범죄를 저질렀으며 어떻게 살아 있는 건지 진짜 미스테리하네요. 네네.
저도 인제 괴담들을 이렇게 수집하다가 보면은 음. 방금 이제 말씀드린 괴담처럼 뭔가 과학적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번 이런 사건도 사실 뇌가 없는데 막 살아 돌아다닌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불가능한 일인데 제가 그냥 추측컨대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뭔가 흑마술에 걸렸다든가 이미 인제 예상고가 죽은 상태에서 뭔가 이런 영적인 힘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든가 오. 예 이렇게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 요렇게 생각이 듭니다. 1956 년도에 발생한 네. 뇌가 없는 살인자의 살인 사건. 네. 정말 진짜 신기하네요. 자, 첫 번째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중국 광저우에 위치한 한 쇼핑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 광저우 화림사역이라는 지하철역이 있는데 여기가 인제 서울로 말하면 명동과 같이 되게 번화한 지역이라고 해요. 음. 근데 이곳에 위치한 한 쇼핑몰이 있는데 이름은 리완 플라자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리완 플라자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소문이 많은 그런 쇼핑몰로 알려져 있는데 이 쇼핑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리완 플라자는 1997 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97 년도에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인제 화려하고 규모가 큰 그런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음. 랜드마크처럼 자리 잡았는데 2004 년부터 이유 없이 사람들이 죽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아 저 쇼핑몰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게 인제 공교롭게도 왜 그랬냐면 리완 플라자라는 것은 인제 영어 이름이고 중국어로는 인제 리완 광장 이렇게 인제 불렀다고 해요. 음. 그래서 인제 리완 광장이라는 한자를 이 리완 플라자 건물에 이렇게 써 놨는데 광이라는 그런 한자가 이게 시체를 나타내는 그 한자 시자가 있거든요. 네. 그것과 굉장히 닮아 있어서 뭔가 "저주를 받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특히나 인제 리완 광장에서 그 시체랑 비슷한 그 광자를 빼고 시체를 넣으면 리완 시체 광장이라는 인제 뜻으로 바뀌는 거죠. 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부를 만큼 의문의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과거 이야기를 좀 찾아보니까 그 리완 플라자가 인제 완공될 때까지 6 개의 개발 업체가 관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인제 97 년도에 완공이 됐는데 93 년도에 인제 첫 번째 개발업자가 시도를 하다가 실패하고 또 다음에 실패하고 하다가 이제 6 번째에 겨우 인제 지금 형태의 건물이 만들어진 건데 음. 그전에 리완 플라자 건축에 관여했던 5 명의 개발업자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 거죠. 오. 근데 인제 5 명의 개발업자가 죽었지만 사실 사람들이 막 슬퍼하거나 하진 않았대요. 그게 인제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그 5 명의 개발업자들이 거기에 원래 거주하던 사람들의 집을 다 밀어버리고 그 쇼핑몰을 지으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대요. 음. 그러니까 막 주민들을 나가라고 불을 지른다든가 아니면 막 폭행을 한다든가 보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막 쫓아내려고만 했다든가 막 이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들 저주받았다." 이런 인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음. 특히 인제 5 번째 개발업자가 리완 플라자를 지으려고 거기 인제 지역을 그 땅을 이렇게 다지는 작업을 했대요. 땅을 다지려고 인제 주춧돌을 막 세우고 하려고 땅을 팠는데 8 개의 이름 모를 관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파다 보면 이름 모를 관이 나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8 개의 관이 나온 것도 이상한데 그 관들이 붙여 있는 형태가 좀 이상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일단 그 관 자체가 다 썩어서 그 안에 있던 시체가 밖으로 다 드러나 있는 상태였고 뭔가 그 형태가 이상하길래 5 번째 개발업자가 승려를 모시고 와 가지고 "이 관이 좀 이상하게 놓여 있다.
이거 막 우리가 드러내도 되는 거냐 이제 질문을 했대요. 음. 그러니까 이제 승려가 그걸 보고 이거는 그냥 뭐 무작위로 사람을 묻은 게 아니라 뭔가 청나라의 의식에 따라서 매장을 했다. 음. 근데 매장한 이유가 그 땅에 뭔가 악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배치를 했다. 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아, 그 형태가. 네네. 예. 그래서 승려가 이제 경고를 한 거죠. 더 이상 개발하는 건 멈추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이 땅에 어떤 악한 기운을 누르기 위해서 이렇게 8개를 배치를 해놨는데 이거를 강제로 걷어내면 똑같이 8명의 최소 8명의 어떤 희생자가 그 위치에 대신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길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음. 사실 그 미신이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당장 걸린 돈이 얼만데 승려가 뭐 불길하다고 해서 이걸 멈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승려를 바로 내쫓고 그 8개의 관을 싹 다 끄집어내서 그냥 화장터에 다 넘겨버렸대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화장터에 관을 다 넘기고 얼마 뒤에 이 5번째 개발업자도 죽음을 당한 거죠. 음. 그래서 5번이나 이제 공사가 연기가 되고 나서 더 이상 여기 이제 건드리는 사람이 많이 없었겠죠. 소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6번째 부동산 개발업자가 내가 해보겠다. 접근을 해가지고 와서 개발을 막 시작하는데 음. 예전에 이제 벌어졌던 사건들을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도 승려를 또 데려왔대요. 그래서 승려한테 돈을 얼마든지 줄 테니까 뭐 원하는 거 얼마든지 해줄 테니까 어떻게든 간에 이 건물이 완공될 수 있게만 해달라. 그래서 이 승려도 현장에 방문했을 때 힘들다고 했대요, 처음에. 음. 거절하고 막 했는데 워낙 강경하게 부탁하는 바람에 뭐 어떤 자기가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뭔가 의식도 한참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무사히 건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어쨌든 97년에 완공은 됐는데 그게 이제 효력이 뭔가 끝난 것 같아요. 음. 아까 말씀드리기를 2004년부터 뭔가 이상한 사건들이 막 발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뭔가 그게 그 승려가 했던 의식의 효력 기간이 아니었을까. 아. 2004년부터 굉장히 흉흉한 사건들이 많이 이렇게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2004년 한 해 동안만 해도 뭐 엄청나게 많은 사건들이 발생을 했는데 뭐 예를 들자면 1월에는 그러니까 입점해 있는 쇼핑몰 한 가게에서 그 주인이 감전돼서 사망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6월에는 청소부가 이제 계단을 청소하다가 신생아 시체를 발견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해 10월에는 5층에서 또 60대 노인이 했고 또 15층에서 또 20대 여성이 했고 뭐 이렇게 2004년 한 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사건과 시체를 발견한다던가 이렇게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거기에 끊이지 않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발생을 해 온 거죠. 뭐.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죽거나 하는 사건은 쉽게 이렇게 일어나지는 않았다고 해요. 음. 근데 그 입점에 있는 가게 사장님들끼리 이제 도는 얘기가 있는데 뭔가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켜놓지 않아도 뭔가 이 소름 끼치는 한기가 돈다. 그리고 쇼핑몰을 방문했던 어떤 고객들 중 일부는 시야가 이렇게 막 뿌옇게 변하더니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난간에서 막 자살 직전에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던가 음. 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이런 사건들과 이런 뭔가 미스테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누구도 사실 이런 현상의 원인을 잘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야. 리완 플라자? 네, 여기가 지금도 존재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제가 지금 방금 사진을 봤는데 네, 야, 사진을 딱 처음 보는 순간 첫인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나요? 혹시 그 작가님 석관 본 적 있으세요? 사진으로? 네네, 돌로 만든 관. 네네. 아니 그게 쇼핑몰이 석관 모양으로 딱 보이더라고요. 음, 네, 왜 저런 모양으로 지었는지 조금 소름 끼치긴 하는데. 그러게요. 저도 이게
사진을 봤을 때 못 느꼈는데 산모님께서 말하니까 관처럼 보이네요. 어. 와, 네. 석관이 딱 이런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예예. 야. 그 험한 죽음을 당했던 그 5 명의 개발업자들 있죠. 네네. 그 업자들은 제 생각에는 그 악행이 불러온 어떤 원한 때문에 죽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사람이 죽어 나가는데도 조치를 안 취했는지, 그러니까 창문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는 어떤 노력이나, 또는 뭐 이름 때문이라면 이름을 바꾸든지, 네. 그런 거를 왜 어떤 노력을 안 했던 건지 그건 의문이긴 합니다만, 네. 사건이 이렇게나 발생을 많이 했다는 점에 정말 네네. 놀랍네요. 그러게요. 그 승려가 말했던 눌러야만 했던 악이 더 이상 좀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청나라 때 뭔가 매장한 것으로 보였다고 했잖아요. 네. 뭔가 막 전쟁 중에 학살을 당한 지역일 수도 있겠고 음. 그러니까 원한이 많이 맺힌 땅인 것 같습니다. 좀 끔찍하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면 될까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요. 상하이에 위치한 용기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 그 어떻게 보면 제가 두 번째 이야기에서 땅 기운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네네. 세 번째 이야기도 뭔가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음. 제가 이제 용기둥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용기둥은 상하이의 예난 고가도로라는 곳에 있는 기둥입니다. 근데 이 기둥에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는데 용으로 이렇게 화려하게 막 감싸진 그런 기둥이 있는데 1995년도에 예난 고가도로를 설립하고 있을 때 그때 인제 세워진 기둥이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되게 멋있다. 용을 이렇게 기둥에 그려서 뭔가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인제 기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음. 저도 인제 이 용기둥 이야기를 찾아보면서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뭔가 부귀영화를 바란다거나 그런 목적을 좀 넘어서는 쪼끔 신기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난 고가도로를 만들 때 고가도로를 받칠 그 기둥들을 쭉 세워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인제 기둥을 세우려면 땅에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제 지금 용기둥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위치에 구멍이 안 뚫리더래요. 음. 그래서 뭐 어떤 도구를 가져와도 그 돌에 구멍이 안 나 가지고 '아 이거 너무 이상하다. 그 상부에 보고해야겠다.' 하고 높은 분들한테 인제 보고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막 계속 하라고 했는데 직접 현장에서 그 뚫리지 않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좀 평범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라고 해 가지고 음. 그 회사 관계자들하고 정부 당국이 모여서 풍수지리에 굉장히 전문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았대요. 근데 그 인제 풍수지리사들이죠.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인제 와서 그 위치를 보더니 하나같이 "불가능하다. 이거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다. 대신에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곳에는 어떤 건축물도 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만 말하고 다들 거절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아 이거 뭔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하고 막 돈도 많이 막 주려고 했는데 돈 문제가 아니라고 막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너무 답답해 가지고 이 회사 사람들하고 이제 정부 관계자들이 또 이런 뭔가 풍수지리에 용하다고 하는 그런 승려를 찾아갔대요. 그래 가지고 "아 이거는 우리 상하이가 발전하기 위해서 꼭 지어야 되는 도로다. 그래서 꼭 좀 방법을 찾게 도와달라." 그래서 인제 그 승려한테 인제 부탁을 했대요. 음. 근데 인제 그 승려도 장소를 딱 도착을 하니까 '아 이거 범상치 않다.' 하지만 자기가 "희생을 해서 그 기둥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인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희생을 왜 하지?' 뭐 인제 이런 인제 생각을 했지만 뭐 어쨌든 기둥이 만들어질 수 있게 해 준다고 하니까 음. 맡겼대요, 그분한테. 네. 근데 이제 승려가 막 이렇게 뭐 의식도 하고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고 하다가 회사 관계자들하고 정부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인제 했대요. 그러니까 "기둥을 지어도 좋은데 대신 내가 말하는 디자인대로 지어야 된다." 음. 그 디자인은 뭐냐면 그 9 마리의 용이 반드시 굉장히 화려한 모양으로 기둥 주변에 그려져야 된다.
꼭 구리 장식으로 9마리의 용이 기둥에 그려져야 된다는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좀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그 지금 당신들이 기둥을 박으려고 하는 이 위치는 그냥 땅이 아니라 상하이를 지키는 9마리의 용들이 잠들어 있는 둥지라고 했대요. 오. 그래서 그 둥지에다가 못을 박는 꼴이기 때문에 뭔가 그에 상응하는 용들을 뭔가 존경한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의 어떤 그런 디자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의식도 치르고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니까 이상하게 구멍이 뚫리지 않았던 똑같은 위치인데 구멍이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하게 뚫렸대요. 그래서 기둥을 세웠고 승려가 말한 대로 화려하게 이제 그 기둥을 장식을 했대요. 야. 근데 그 예난 고가도로도 이제 사람들한테 개방이 됐고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바로 거기에 기둥을 지어주겠다고 한 그 승려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했다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뭔가 이제 컨설팅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고 나서 뭔가 병명도 모르고 계속 이제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승려의 죽음에 대해서 아, 저분이 이 상하이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말아야 될 그런 청기누설이라고 하죠. 네. 그 하늘만이 알고 있어야 될 비밀을 말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그 상하이를 지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가장 중요한 도시를 지키는 그 용들이 사는 지역의 위치를 사람들한테 말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몰라야 할 비밀을 누설했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그 벌을 받았다. 네,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이 네네. 고가도로가 네네.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네. 고가도로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야, 네. 사진으로 봐도 어마무시하던데 참 그런 비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좀 놀랍네요. 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그 돌아가신 스님이 그 용을 기둥에 새길 때 왜 구리를 사용하라고 했는지 네네. 그게 참 궁금한데 혹시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다면 좀 댓글로 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님은 혹시 아십니까? 저도 사실 구리로 꼭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좀 찾아보긴 했거든요. 음. 네, 근데 저도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 아. 네, 구리와 뭔가 용과 뭐 이런 게 연관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음. 자, 그러면 아시는 네. 분들 댓글로 네. 많이 의견을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이야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요. 네. 중국의 축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축제는 축제인데 조금 소름 돋는 축제. 귀신들이 이승으로 건너오는 날에 열리는 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헐.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서양에서는 할로윈 데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판 할로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중원절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원절에는 귀문이 열려서 귀신들이 저승에서 이승으로 건너온다.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믿고 그 귀신들을 위해서 뭔가 축제를 여는 그런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홍콩이나 아니면 뭐 특정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중원절을 이제 기념을 하는데요. 기념하는 날은 음력으로 7월 15일 밤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가마다 명칭은 좀 달라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도교 전통을 따르는 곳은 중원절, 그리고 뭐 불교 전통을 따르는 곳은 우란절, 뭐 이렇게 이제 부르고요. 한국도 사실 저도 찾아보다 알게 된 건데 백중절이라고 비슷한 풍속이 있더라고요. 아, 뭐 백중날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네, 맞아요. 아. 네. 저도 사실 들어보기만 했지 막 보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중원절을 굉장히 큰 축제 중 하나로 기념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날에는 저승에서 이승으로 귀신들이 넘어온다고 믿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귀신들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고
위로해 주고 이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 중국인 친구하고 함께 중원절을 직접 보러 갔었거든요. 보면은 막 길거리에 향을 피워 놓고 음식을 그냥 빈 테이블에 차려 놔요. 음. 의자도 그냥 빈 의자도 거기 배치해 놓고 오. 그런 거 보면은 귀신들이 지나가다가 음식을 좀 먹고 이제 좀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마음에서 이렇게 축제를 여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보면은 향도 피우고 옷도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다려서 책상 위에 올려놓고 뭐 금이나 아니면 예전에 이제 말씀드린 그 지전 있잖아요. 네네. 종이돈도 이제 막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귀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차려놓더라고요. 음. 근데 이렇게 이제 차려놓는 이유는 흔히 말하는 이제 악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먹어도 배고픈 그런 귀신들. 그러니까 지옥에서 그런 고통받는 귀신들이 이승에 건너와서 산 사람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위로를 받으면 그 고통이 좀 줄어든다고 믿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중원절이나 뭐 축제를 만들어서 위로해주는 날이 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뭐 이런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중원절에는 귀신이 돌아다닌다고 믿는 날이잖아요. 네. 그래서 음기가 굉장히 강한 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10가지의 어떤 금기 사항들이 중원절에 이 음력 7월 15일에는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이제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뭔가 나폴리탄 계단같이. 그쵸. 오. 그걸 제가 쭉 말씀을 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늦게까지 깨어 있거나 밤에 혼자 산책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길거리에서 마주치거나 혹은 늦은 시간에 내가 보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 오. 그리고 두 번째는 밤에 셀카를 찍거나 빈 허공을 향해서 동영상을 찍지 마시오. 그러니까 사진이나 영상에 뭔가가 찍히면 다시 저승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젓가락을 밥 위에 세로로 찔러 넣지 마시오. 뭐 이거는 한국 평소에 저희도 밥 먹을 때 이렇게 세로로 꽂아 놓지 못하게 하잖아요. 절대 안 되죠. 네네. 그거하고 이제 비슷한 것 같은데 음. 지나가던 귀신들이 자신들을 초대했다고 생각해가지고 잡기들이 붙을 수도 있다고 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물가에 절대 가지 마라. 수살기 얘기 예전에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익산 사체의 영혼들은 언제든지 사람들의 영혼을 뺏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물가에 가지 마라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새 집으로 이사하거나 뭐 사업을 시작한다거나 결혼을 한다거나 이런 행사를 중원절에는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귀신이 붙어서 평생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 호씨. 네. 미쳤다. 네. 음.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길거리에서 돈을 줍거나 하지 말아라. 요거는 좀 예상 가는 규칙 아닌가요? 네네. 그쵸, 그쵸. 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한 돈이기 때문에 오. 당신이 뺏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누군가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나 혹은 처음 맡아보는 향에 반응을 하지 말아라. 이 역시 이 세상 것이 아닐 수 있다. 오. 그리고 여덟 번째는 길가에 있는 재물을 함부로 밟거나 발로 차지 마라. 밟았다면은 꼭 사과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재물을 위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지 말아라. 네, 이거는 산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열 번째 마지막으로는 거울이나 뭔가 반사가 되는 물건들을 비치해 놓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거울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렇게 빛이 반사되는 물체들은 이 세계로 통하는 뭔가 관문의 역할을 한다고 해요. 음. 그래서 뭔가 나와 관련이 없는 잡귀들이 건너올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이제 10가지 금기시되는 사항들이 전해 내려온다고 합니다. 야. 아니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리 많습니까? 그 전날 밤을 새고 네네. 중원절에는 그냥 24시간 어, 풀로 그냥 자는 게 낫지 않나. 아, 아니 뭔지 모르겠네. 자 네. 아무튼 네. 네. 근데 그 쌈무이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제 이제 중국인 친구들 중에 좀 겁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날 그냥 일찍 자거나 아니면 진짜 피곤하게 해가지고 대낮부터 잠에 들거나 그런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아 진짜입니까? 네네네. 뭐야. 그냥 말한 건데.
그러게요. 아. 신기하네요. 네네네. 그래서 이날에는 이제 괴담도 굉장히 많은데 음. 예를 들어 이제 길거리에서 택시 기사가 임산부를 태웠는데 뭐 한참을 달리다가 보니까 그 임산부가 뭐 사라졌다라는 이야기라던가 오. 어린아이가 제사상 위에서 막 음식을 먹고 있길래 "너 그거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순간 연기처럼 사라졌다던가 음. 그리고 남성이 집에 가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주소를 물어봤는데 자신하고 똑같은 집 주소였더래요. 음. 그래서 데려다 줬는데 알고 보니까 윗집 가족의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였다. 헐. 뭐 이런 일들이 이 중원절에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와. 야, 중원절이 음력 7월 15일이라고 하셨는데 공교롭게도 올해 네. 8월 18일 일요일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때 제가 생방송하는 날인데 어떡하죠? 아 오히려 좋은 기회이지 않을까요? 어 괴담을 하지 말라면서요. 뭔가 그렇긴 하지만 뭔가 위로하는 차원에서 괴담을 하면 이해해 주지 않을까 귀신들도. 아. 자, 그러면 그날 뭐 초코파이로도 좀 까 네네. 놓고 절 2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네. 네. 자, 오늘 우리 강민구 작가님을 모시고 네. 중국 이야기 4 가지를 들어봤는데 오늘도 정말, 네. 정말, 정말 새로운 이야기였습니다. 감사드리고 자, 다음 참여하실 때는 좀 네. 특이한 이야기를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어떤 이야기죠? 다음 시간에는요. 쪼끔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음. 인도 괴담을 준비해 보려 합니다. 인도. 네. 인도 이야기는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그쵸. 자, 다음 참여 때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뿅. 뿅.